저희 이렇게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찍게 됐는데 다들 어색하시잖아요. 일단은 저도 어색한 거 다 편집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석훈님 요새 또 고충 많으신데 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사업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약간 기획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요. 공공예술이랑 민간예술 차이가 뭐예요? 공공예술은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공공을 위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영어로는 퍼블릭 아트고 그 공공 장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공을 위한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미국식 공공예술이랑 유럽식 공공예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처음 듣잖아요, 저도. 그래서 네네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 목적이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게 달라요? 비영리를 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일단 공공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매기기가 조금 판매되거나 그러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판매가 되지 않는 거를 그런 만들어요? 예술 활동으로 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밌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공공예술이 쉽게 보면 뱅크시라는 작가가 제일 전 세계적으로,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본명이나 뭐 얼굴이 공개가 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회 비판적인 그런 풍자적인 그런 그 그래피티를 좀 많이 남기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공공예술은 이제 돈보다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예술인 거예요? 일단은 유럽식 공공예술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단체는 유럽식 공공미술을 하는 단체인데 네. 저희는 석수시장이라고 하는 안양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20년 동안 작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천천히 말하셔도 네. 괜찮아요. 저 시간 많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전통시장이 너무 죽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도 너무 많았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 네. 한번 말씀하셨던 게 공공예술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안양 쪽에만 하나 생존했다고 막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은 지금 공공예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하는, 현재로서는 하는 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오랫동안 했던 게 저희 단체랑 그리고 그 광주에 어떤 단체? 시장에서 보통 공공예술을 많이 해요? 뭔가 약간 비어있는 공간을 살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데가 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는 팀이 예전에는 좀 많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오게인 콜렉티브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은 본인들이 원래 살았던 아파트, 아파트 단지, 근데 완전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이게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데를 아파트 단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거기서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주민 참여형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죽어가는 어떤 그런 공간을 네. 공공적인 예술로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모이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맞아요.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공공예술인 거죠. 그 공간에 오고서 여기에서 사회적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되고 약간 유럽식 공공미술이라고 약간 볼 수가 시민 있어요. 참여를 하게 만드는 식의 메시지를 많이 보통 주는 걸로 되는 거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형도 되게 굉장히 많고요. 미국식은 뭐예요? 미국식 공공미술은 갤러리나 미술관에 있어도 될 작품이 공공장소에 있으면은 미국식 공공미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살리진 않는다. 네. 근데 왜 굳이 비영리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전시가 아니었어요.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낡아빠진 그런 공간에서 그 작품을 하는데 제가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노숙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냥 시장에 평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고
거기 식당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공간을 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체험이 너무 좋았었어요. 왜 예. 왜 좋으셨어요? 제가 약간- 사실은 돈은 안 되잖아요. 네, 돈이 안 되고 그때도 진짜 재료비만 받고서 한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은 그 공공미술을 할 때 저희는 작가피를 다 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일확천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갤러리에서 작품 파는 것만큼 돈이 되진 않아요. 음, 근데도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유하게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갤러리를 가면은 소통할 수 있고 약간 시장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거를 되게 좋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뭔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많이 두시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갤러리에서 10년 정도를 생활을 했었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갤러리가. 맞아. 원래 네. 그쪽도 하셨다고 하셨고. 갤러리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작품도 안 팔리진 않았는데 이게 작품 자체가 여기에서는 약간 갤러리에서는 또 남이 원하는 작품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작품보다는 약간 상품의 느낌이 좀 강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국제인권조 학술 단계에 있다가 이제 기업 단위로 또 ESG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 학문이랑 이제 기업 어떤 고객사 니즈에 맞는 거를 생산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ESG 쪽에서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보는 기준이 이제 유럽은 조금 더 가치 판단에 좀 더 강력하게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조금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관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근데 뭔가 제 ESG 얘기를 하기보다도 약간 조금 이제 문님 계속 너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희 같이 계속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막 맞닿는 지점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의사라는 거는 저희랑 똑같이 약간 의미를 가지고 뭔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약간 명예직이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혹시 문님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떻게 레지던트도 이제 활동하셨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붙잡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명예직 아닙니다. 그래서 명예직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 직업이 그렇듯이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에요? 뭐 어떤 듣기 좋은 거라든지 네.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거라기보단 당장 그냥 이 일이 나한테 잘 맞고 크게 어긋나는 게 없고 굶지 않게 해주면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의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원래 뭐였어요? 옛날에? 저는 원래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누구 밑에 있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뭐라고 해야지 대입 시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 경쟁에서 능력이 잘 맞아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나중에 이걸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선택한 직업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다 각자 의도가 다른데 일단 시민이니까 뭔가 당연하게 이제 공익을 뭔가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명예직일 것 같고 약간 이런 무언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위험한 생각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또는 그 사람이 뭐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직업이란 게 어디 있나요? 소방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명감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쵸. 우리 다 돈 벌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네, 뭔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좀 차이점은 제가 소방관도 제가 원래 여기 넣었었잖아요. 이제 우리 안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제 어떻게 섭외가 이제 오늘은 좀 실패했습니다만. 근데 약간 차이점이 소방관 분들은 지금 소방 공무원으로 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직으로 되어서 거기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뭔가 좀 입장이 의사랑 또 약간 살짝 같으면서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했는데, 그래서 응급실 얘기 한번 그래서 여쭙고 싶었어요. 뭔가 예전에 레지던트 한번 근무하셨을 때 혹시 사람이 뭔가 어떻게 이제 사고가 나게 돼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소방서 쪽에서 이제 먼저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 플로우가 맞나요? 제가 제가 생각하는. 알기로는 각 응급실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책이 하나씩 있고요. 음, 그게 원래 예전에는 이 정부가 무슨 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133인지 뭔가 어쨌든 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중앙 통제실 같은 기능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면은 이제 말단을 통해서 거기로 어떤 사고가 났다고 접수가 되고 거기에서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각 권역에서 어떤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 능력이 있다를 파악한 다음에 배치를 해줬거든요. 중앙통제실. 그런 게 있었는데 정부에서 안 가기 싫다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없어졌어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각 신고를 받은 프라이빗한 그 이송단체든 119든 간에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전화 돌려가지고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요? 하는 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그 최근에 작년 말에 친구랑 회를 먹었는데 친구가 그 회가 가시가 걸려가지고 매운탕 먹다가 그래서 갔는데 어느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아예 없어서 119에 먼저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정도는 뭔가 전문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없을 것 같다. 딱 이 정도만 하고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가 아예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서커님 병원 자주 가세요? 간 적이 있으시다고요?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주 가시게 됐죠. 이제는. 예. 뭐 만성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만성 질환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편찮으신 데가 좀 생기셔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시고 일단은 뭐 검사 받을 때 얼마 전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검사 받을 때 너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층수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려웠어요. 제가 병을 자주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겠지 종합병원. 모르겠는데 종합병원을 가게 됐는데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때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도 너무 찾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고 어떤 게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약간 그 검사 받는 시스템이 조금 더 단조로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 상담을 네네. 받으시거나 할 때 좋거나 안 좋은 부분이 있으셨어요? 좋은 점은 좋은 점보다는 일단 안 좋은 불만만 얘기하자면은 너무 뭐라 해야지? 검색을 더 찾아봐야 되고 뭐 예. 그러니까 저 혼자 막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는 왜 답답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약간 시간이나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돼가지고 의사분께서도 시간에 치여가지고 약간 제대로 음. 뭔가 고객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약간 제 생각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러실 수 있죠. 강했었던 왜냐 것 아버지 같아요. 모시고 예. 가셨으니까 또. 그래서 음, 좀 그럼 궁금한 게 사실 종합병원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질병 같은 거 때문에 이제 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큰 질병이 약간 필수 의료랑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공부했던 거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중대한 어떤 질병. 약간 이런 부분이랑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필수 의료는 그냥 정립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의료에 외상이 일어나면 정형외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마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골반이 박살이 났어요. 그럼 정형외과가 와서 그 중에서 이제 외상 쪽으로 세부 전공하신 분들이 진료를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형외과 필수 의료인가? 그럼 말하기 나름이에요. 각 의료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는 거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이제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럼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라고 정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는데 우리나라만 저는 그런 못 건가요? 들어봤어요. 그나마 원래 있던 단어는 바이탈과 비바이탈이라고 하죠. 바이탈과 비바이탈. 당장 환자 목숨이 오가는 진료과니까 아, 그렇지 않을까. 저는 필수 의료가 사실 그런 기준이랑 좀 연결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생명이랑 연결이 바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그 경중에 따라서 이제 생명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수 의료로 갈 수가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래서 필수 의료라는 거를 이제 건강보험이랑 연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어떻게 보면 수가 체계라는 걸로 연결하는 방식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합의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아무도 뭐 알려주질 않으니까 합의할 지식도 없죠. 의료인들이 다 안 막았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들이고 함부로 막 환자를 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료 공급자로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뭐가 제일 적합하고 뭐가 적합하지 않은지, 어디까지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사실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가끔 병원 오는 사람들 정책으로는 사실 건강보험 체계가 잡히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반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이제 주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한 사고 팔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 같은 거를 가격을 설정할 때 그런 기준으로.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게, 상품을 싸고 파는 건 파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의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네. 너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돈 받고 비싸게 팔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가 아니고 그게 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궁금했던 포인트는 이게 사실은 조금 혼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하신 거는 의사도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또 그렇다면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정하는 다양한 기준에 조금 이제 얽매여 있는 게 다양하게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초반에 질문했던 게 이제 다른 사람도 조금 혼동을 하는 것 같은 게 명예직이 아닌가? 그러면은 뭔가 상품을 파는 거는 또 아닌데 그러면 어디까지 의사가 그 얘기를 그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의 의료 체계는 전 세계에서 정말 그러니까 손꼽는 그런 체계고, 서비스를 높게 가지고 있죠. 사실은 되게 접근성도 엄청 높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체계예요. 음. 다른 나라 체계는 가장 일반적으로 자, 전 세계 한 열의 9 이상은 공보험이랑 사보험 체계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보험 체계라는 거는 공보험 체계 있으면 좀 명예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두 체계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질문이 있어요. 공보험이랑 사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보험이 건강보험이 아닌 건가요? 건강보험 둘 다 맞습니다. 공보험, 사보험 둘 다 맞고, 이제 공보험은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세금을 다 똑같이 징수를 해가지고 누구나 세금을 냈으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공보험이고요. 사보험은 공보험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이 더 많아, 아니면은 당장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빠르게 뭔가 받아야 되는데 공보험은 몇 개월 기다리라 하면은 갈 수 있는 게 사보험.
두 개가 항상 존재합니다. 한국만 되게 없는 거예요. 물론 캐나다도 있긴 하지만 손에 꼽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약간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구나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수가 체계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이제 병원을 이용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예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랑 조금 얽혀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아까 전처럼 뭔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선택한 직업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의사도 그렇지만은 어디까지가 정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의사의 책임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건강보험이라는 세금을 사실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우리의 불편함 또는 누구한테 우리의 어떤 의료권, 생명권 같은 걸 이제 요구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주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도제인가 종합계약제인가 어쨌든 뭔가 지불 체계가 다른데 인두제가 그 인구당 비율로 산정을 하는 네, 근데 거고 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국 가서 철수가 감기 진료를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희가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 두 명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적들한테는. 그게 이제 한국의 의료 체계고 유럽이나 대부분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 채택하고 있는 공보험 체계 하에서는 적어도 총액계약제를 알고 있어서 철수가 가서 감기 진료를 받아요. 영희가 받아요. 그럼 철수가 혼자 받든 영희가 여기까지 가서 두 명이 받든 간에 의사가 받는 그건 동의해요. 똑같아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처럼 그냥 되는 거죠. 영희 안 받아도 돼요, 의사. 그래서 그 의사가 철수랑 영희를 이렇게 진료를 봐주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석고 씨가 가서 진료를 또 받고 싶어 해요. 전화를 해봤어요. 예약 되냐고. 의사가 전화를 받아요. 저 진료 안 받습니다. 근데 너희 똑같은 너 받을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처럼 1년에 받는 정부에서 받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 환자를 공보험 체계 안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두 명보다 세 명보다 똑같이 10만 원 받는데 뭐하러 한 명 더 받아? 이유가 있고. 자, 이런 시스템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시스템에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 나 그 근처에 피부과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데 야 안 받아주더라 하고 뒤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걔네 장사 잘 되나 봐. 자, 걔네 장사 잘 되나 봐.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내던져지면은 그 안에서 싸우기밖에 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엄청 뭐 인구당으로 설정해서 받는 그런 돈 기준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연봉 계약처럼 받는 뭐 기준도 있고 또는 뭐 이거를 하나로 건 바이 건당으로 돈을 받는 기준도 있었고 뭐 되게 또는 어떤 뭐 BMP라는 어떤 밸류를 기반으로 이제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뭔가 혼용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생이별 수가제 그걸로 해서 건 바이 건으로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거는 맞는데 논의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전 세계 대부분의 1차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불 체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네. 뭐 오늘 소방관 분이 올 뻔하다고 모른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말했죠. 중앙통제실이 있다가 없어졌다고요. 네. 있을 때는 안 싸웠어요. 있을 때는 응급실이랑 소방 그 대원들이랑 이송하는 사람들, 응급구조 대원들이랑 안 싸웠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혹시 언제 없앤 건지도 기억하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냥 학생이었어가지고. 네네. 학생 때. 없어진 것만 알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중앙통제실이 있었으면 여기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좀 부담이 높았겠지만 그건 걔네들이 해야죠. 원활하게 전국의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얘네 둘이 싸우니까 오 아주 고성이 오가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지나다가 플래카드를 봤는데 소방대원들이 막 시위를 해요. 야 우리가 환자 실어가지고 응급실에 내다 버리면 그럼 걔네들이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 맞아요. 일단 여기서 제가 몇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중앙통제실이라는 거는 원래 정부 기관 중 하나였는데 이제 없어졌다 이게 맞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없앴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통제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원래 했던 역할이 환자의 어떤 그 경중을 보고 나서도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떤 침대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침대가 있으니까 배정하는 걸로만 당연히 이런 경중을 보고 배정을 하겠죠. 경중을 보고 배정을 하는 거죠.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 부분을 왜 물어봤냐면은 이제 그 양적인 거 말고도 경중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의사인데 뭔가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뭔가 수술하게 되면은 내가 살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은 이제 저 같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제가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은 그 부분이 뭔가 저의 어떤 책임처럼 결국에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중대한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께서는 뭔가 다 소송이 항상 되게 많이 걸려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약간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뭔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은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심폐소생술을 소방관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다치셨다라던가, 또는 어떻게 보면 불을 이제 꺼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걸로 소송에 걸린 소방관 분들 사례도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법적인 보호가 없는 건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안 하죠, 사람들이. 얘기가 좀 되게 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아기들이 배가 아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란 건 1살 정도 미만의 영유아 정도 나이 되는 아기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애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보채야. 그럼 어디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겠죠. 데려가요. 대부분 별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재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재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원인이, 그러니까 정확한 예시안을 들어드리는 건데, 이렇게 장이 꼬여가지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선천 기형 중에 하나가. 선천적인 기형. 네, 근데 그게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이 정도니까 대부분은 애가 좀 이상해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괜찮다. 그리고 이 응급한, 그러니까 이 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거 확인만 하면 집에 오는 게 대부분인데 있긴 있다는 거예요. 1000에 하나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운 안 좋은 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내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재수가 없네. 네, 수술을 해야겠어요. 수술 안 하면 애는 죽거든요. 그런 컨디션을 가진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워낙에 그쪽 진료를 보는, 그쪽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아외과 의사들의 대우를, 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 원래 그랬어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제일 큰 병원을 가까운 데 가셔도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 원래 대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떠나가죠.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지금 당장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빨리 찾든가 없으면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든가 해야겠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위급해서 옮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병원에 그걸 할 수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없고 성인만 수술하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그나마 비슷하고, 문제는 너무 다르거든요. 1살짜리 애가 얼마나 작아요. 4kg, 5kg인데 성인 70kg. 인체 구조가 달라요. 종이 다른 거. 근데 절박한 마음에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했어요. 동의서 작성하고 수술했습니다. 애긴 죽었어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영향이 그리고 안 잘 되는 해도 거죠. 죽는 경우가 많은 그런 질환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많이 걸거든요, 한국에서. 돈 조금이라도 받거나 위로금이라도 받으려고 소송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그게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런 마음에. 애기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법 체계에서
최선을 다했고 동의서를 받고 수술했는데 애가 죽었으니까 의사는 뭐 보상할 게 없다라고 했으면 사실 괜찮은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돈을 물어내요. 의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돈을 물어내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것보다는 이 일과에서 가져갈 거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일반 외과 전문임에도 소아한테 수술을 해서 처벌을 받았다. 이 결론, 이 전례를 하나 가져갑시다. 어쨌든 그럼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이 다양하게 이제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올 거는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뭐랄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아픈 사람은 있고 근데 또 의사는 피해를 또 보고 있고 또 소방원도 소방관 분들도 이걸 어떻게 오고 갈지를 이제 다 싸우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체계 같은 거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 논의가 한 꼭지가 있으신가요?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드는데 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정부고요. 그거에 대해 이의 제기는 뭐 그냥 관련 전문가 단체한테 받고는 있지만 게다가 이의 제기를 했으므로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뭐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듣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 집단의 어떤 이야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는 약간 알 수가 없다. 이 상황으로 아니, 알 수 있어요. 반영 알 안 수 되고 있어요? 있어요. 반영이 안 되고 되고 반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공보험 사고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공보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정부가 그 사람이 의사로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을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면 나중에 연금을 쥐어준다든지 하는 게 그냥 전 세계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제가 어디는 의사를 공무원처럼 이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이 약간. 아니라 한국 빼고 다 한국 빼고 다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너네들의 보호랑 투자는 안 받을 테니까 대신에 민간으로 이제 내 가겠다. 역량으로 내가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민간 병원에서 내가 설정한 금액을 받고 할 테니까 너네 나한테 뭐 주지 마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한국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겸직 금지랑 관련된 조항인 건지 약간 이런 거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가 한 곳에 소속이 되면은 이제 다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 근데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속된 근무 병원 말고는 이제 다른데 시간이 나면은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좀 규정이 된 게 이런 부분이 아닌지 하고 제가 생각이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일부분이고요. 네. 그것도 한국만 대부분 금지돼 있고 안성재가 끓인 어떤 알리올리오 내가 2달 배우고 대충 알리올리오 가격이 달라야겠죠.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 사람은 인생을 거기 갈아 넣었고 프라이드도 있고 노력도 엄청나게 했고 쳐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계속 한 달 다니고 만든 거랑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일견 보면은 공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감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진료를 받아야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 하니까 그럼 그거는 공보험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공보험에서 하면은 네가 30년 했던 교수든 갓 졸업한 새내기 의사든 감기에 대해서 진료를 똑같이 했으면 돈을 똑같이 받아. 공보험 내에서는 그게 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감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거를 훨씬 경험 있게 잘 처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나가서 개인 병원 차리셔가지고 나는 공보험 체계에 소속돼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걸로 훨씬 더 이 약이 더 잘 되는 것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다양한 방법론을 그걸 가지고 쓰시고 적용해서 이제 더 효과적인 진료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받는 돈 똑같아.
선택권이 없어요, 네. 의사한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뭔가 근데 더 잘 만들려면은 레시피가 좀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요리를 잘 만들려면은 이제 근데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레시피를 하려면은 뭔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알리오 올리오에 들어가는 면이랑 어떤 뭐 기름이랑 어떤 뭐 마늘 말고도 뭐 파슬리랑 다양한 것도 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섞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어떤 제약이 되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거를 정부에서도 레시피가 뭐 너가 1번, 2번, 3번 레시피만 써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뭐 5,000원으로만 해야 돼.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자율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맛있는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파악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예를 들어 좀 더 좋은 어떤 융합된 뭐 과일이 예를 들어 나왔어요. 이제 뭐가 있을까? 일단 물복, 딱복, 막 이렇게 납작복숭아. 납작복숭아. 납작복숭아가 있으면은 나 옛날 복숭아 말고 최근 나온 버전의 납작복숭아로 만든 알리올리오를 먹고 싶어. 일단은 섞어봤어요. 맛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인사이트를 교수가 가져서 그 납작복숭아를 쓰고 싶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들 수 있잖아요. 좀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알기로는 그 레시피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이제 정하는 그런 레시피들이 사실은 조금은 더 최신 거를 다 반영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랑도 조금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아, 네. 이해하셨어요, 작가님? 저 지금 막판에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네. 제가 짜장면을 팔 거예요. 네. 짜장면을 파는 걸 진료받는 행위라고 하자고. 네. 짜장면을 팔 건데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는 정부에서 너 밀가루 이거랑 그 춘장이랑 이거 얼마씩 딱 그렇죠. 정해서 네. 그것만 내가 그거를 줄 테니까 짜장면 5,000원에 팔아야 돼. 5,000원에. 그 춘장 가격 한 500원에 면 한 4,500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로만 팔아. 근데 오이를 넣고 싶네. 오이를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그래서 네네. 석훈님이 오이 내가 한 1,000원어치 드는 오이를 넣어가지고 짜장면을 이제 거기에 좀 마진 남겨가지고 7,000원에 팔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물어내라 그래. 맞아, 이게 그 어떤 법이랑 연결돼가지고, 약간 되게 강하게 규제가 있다라고 들었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했는데, 이게 그 급여랑 비급여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뭔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정해진 기준에서만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기준에서 뭔가 하는 거랑 좀 혼용이 되어 있었는데, 급여랑 비급여 차이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짜장면으로 돌아갈게요. 네. 아까 면 500원, 면 4,500원이라고 했죠. 춘장은 500원이라 칩시다. 그리고 짜장면을 5,000원에 팔래요. 5,000원짜리 짜장면을 팔고 그거를 환자한테 돈을 안 받은다. 그러니까 사 먹는 사람한테 돈을 안 받은다. 정부가 야, 우리가 5,000원 줄게 하면은 물론 그래도 장사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명언을 맞춰진다고 칩시다. 근데 현실에서는 야, 춘장이랑 면 얼마나 한다고 우리 3,000원만 줄게. 환자한테 2,000원 받아. 짜장면 금액을 정부가 얼마나 보전해 주느냐가 급여고요. 환자가 와서 아 짜장면 원래 5,000원 가격인데 정부가 좀 부담해 준다니까 제가 1,000원만 내고 먹을게요. 환자 같은가. 손님이 1,000원 내고 갔어요. 그럼 정부가 4,000원을 줘야겠죠. 4,000원을. 그죠? 그렇죠. 그래야 장사는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일단 계속 팔 수는 있으니까. 최소 정부에서 생계는 유지가 될 테니까. 이거 2,000원 줍니다. 2,000원. 음. 짜장면을 팔면 팔수록 손해네요. 그렇죠. 짜장면 가게를 차린 사람이 돈 들여서 무료급식소보다 더 못한 걸 운영하고 있는 장사 못하겠죠. 그렇죠. 못하겠죠. 이게 급여에서 파는 거고요. 급여에서 파는 게 바로 이 짜장면이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널린 게 CU 편의점보다 많은 게 동네 병원인데 걔는 어떻게 다 운영하냐? 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그렇죠? 수액, 도수치료 이런 것들은 정부가 급여에 포함을 안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넘어가면은 장례식장, 주차비 이런 걸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들인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만 급여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게 적게 유지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석훈님 입장에서는 이 짜장면 가게가 이렇게 운영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냥 야 여기 짜장면 1,000원에 준다는데 탕수육은 10,000원이네. 비싸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정부가 야 탕수육도 2,000원만 내면 먹게 해줄게. 좋죠. 좋죠. 그렇죠. 3,000원 내고 짜장면 탕수육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폭탄 세일을 해버렸군요. 이게 바로 급여 보장성 확대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항목들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디가 커버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권이랑 무관하게 계속 확대를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은 이 급여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급여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되어 왔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에게는 조금 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면서도 확장성을 계속 가지고 갔었던 거네요. 만약에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야 탕수육도 너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까 얼마에 팔아 정해주고 나서 이거 단무지 비싸게 파는 거나 다른 거를 안 막았으면 그걸 제재를 안 했으면 큰 불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도 않고 야 너는 단무지 그렇게 너무 비싸게 팔면 우리가 행정처분한다 이런 얘기가 점점 커지니까 그럼 뭐 하란 거야? 의료 봉사하는 거야? 휴가이처 되는 거야? 싶으니까 제가 말한 부분에서 이제 명예직이 아니라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됐어도 이제 이런 어떤 정부가 보장해주는 부분에서 조금은 사명감을 그래도 가지고 뭔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비급여라고 포용이 되는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뭐 단무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짬뽕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우리가 이제 정해서 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짜장면만 팔고는 가게가 유지가 안 되겠으니까 단무지 팔아가지고 어쨌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무지 싸게 팔래요. 그러면 그럼 짜사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비싸게 팔아야겠다. 근데 짜사이가 이제 맞는데 피클도 안 되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한국 의료 체계는 의사들은 뭔가 이제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또는 규제를 하지 않는 비급여를 새로 들여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내과 외과 같은 진료과목들은 더욱 그러려고 했는데 내과랑 외과가 특히 더 그랬던 이유는 조금 거기에 더 보는 진료 대부분이 사람들 생명에 직결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 바이탈과고 바이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래서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되게 뭔가 생명이랑 중요하게 연결되는 항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바이탈이라고 쓰는 게 정확할 거고요. 바이탈.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지속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중환자실에 누운 환자 어떻게 매니지할지 안다.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받지만 시스템상 그래도 나 말고 또 누가 하겠느냐.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주변을 돌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1억, 2억, 3억씩 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럼 안 하겠죠. 그렇죠. 가족이 파탄이 나는데 더 하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쫓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게 시스템을 모르면 그냥 눈앞에 나인 상대를 욕하게 되는데 시스템을 이제 몰라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미 망해가지고. 원래부터도 지금 의사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뭔가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뭐 의사가 돈 많이 번다 아닌다 이제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그런 어떤 생명이랑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그러면 돈을 더 못 벌고 그러면은 이제 생명이랑 직결되지 않은 부분의 일을 하시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그러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그랬고 점점 더 그러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다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의 의사라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용 의사분들이나 치과 의사분들은 이제 바이탈 쪽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소송은 조금 더 당연하게 적으실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바이탈이랑 연결된 그런 의사분들께서는 어떻게 돈을 조금 더 이제 못 받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사명감으로 일하시면서 소송도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역구조로 얽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되게 참담하네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런 거 어제 들으셨을 그러니까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한 상황이 솔직히 저는 뉴스 보고서 잘 몰랐었거든요. 뉴스에서 어렵잖아요. 뉴스에서 네. 얘기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왜 어려운 건지 잘 몰랐었는데 상황 자체가 지금 환경이 너무 어, 참담하네요. 지금 음. 상황 자체가 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참담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소아과, 뭐 내과, 뭐 외과 이런 필수적인 산부인과 이제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되게 특히 더 상황이 어렵다라고 제가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바이탈이랑 엮여 있고 뭐 필수 의료랑도 엮여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소송도 많이 걸리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제 일은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딱 듣기에도 되게 응급실 되게 많이 오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그런 항목들인데, 혹시 문님은 이전에 응급실에서 일하셨을 때 얼마나 뭐 일하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거 부서가 여쭤봐도 돼요? 잡일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잡일하는 역할이에요? 환자한테 술기 같은 거 간단한 거 하고.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좀 궁금했던 것들은 뭔가 이제 노동 강도가 되게 세잖아요. 이제 제가 또 인권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궁금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지던트들이 그렇게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냥 의사를 조금 더 많이 늘리면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뽑으면 이제 의사들, 레지던트 분들도 노동 강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일단 구조 자체가 잘못되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음, 음, 더 이거만 악순환만 더 심화될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 다 그쪽으로 비바이탈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음, 음, 그쪽이 더 각광을 받을 테고, 그러면은 바이탈을 실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실제로 그 생명이랑 직관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지금 인원만 늘린다고는 음, 답이 안 나오는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네. 뭔가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싶은,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쪽으로 이제 그런 생각은 저도 뭔가는 들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찌되었던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뭔가 그냥 문득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지역 의료 격차를 조금 해소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의사 수를 늘려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법이 뭔가 가능할까? 사람은 좀 늘어나야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좀 그래서 궁금했던 게 R&D에 대한 연구를 사실은 해야지 뭔가 지속 가능성이랑 연결이 결국 되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뭔가 조금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더 디지털적인 의료 인프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거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OECD 통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도농 간 의료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도 있거든요. 한국은 그게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낮을 것 낮은 편일 것 네. 같아요.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키워드는 그거예요. 의사들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살아나나? 의사들이 왜 지역에 안 갈까? 지금 석구님이 오셔가지고 경기도 거기 좀 살 곳이 못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살 곳이 못 되면 그렇게까지. 살긴 좋아요. 살기는 좋은데 아. 제가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저도 살기는 좋아요. 자, 뭐 경기도가 그럼 좀 포장을 해볼까요? 일단은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뭐랄까, 도농 격차가 OECD 땅덩어리로만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땅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뭔가 수치가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또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서 서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조금 되게 다르게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건 의사 한 명만 보는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지역을 개선을 살려야죠. 하고 균형 발전 이루어져야 인프라 지역 자체를 사회가 개선을 생기고 해야 되고 병원을 열 환경이 되고 의사도 가서 애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투자를 지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시스템이 조금 마련이 되어서 뭔가 우리가 병원을 중심으로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는 인센티브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일견 들긴 하거든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랑 가장 의료 시스템이 비슷한 음. 일본에서 훨씬 심사숙고해서 도입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추계위원회 해가지고 3년 동안 해서 다양하게 그거 하고 말고요. 있잖아요. 다른 거요? 지역의사제 말하는 지역의사제?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실패하고 있고요. 음.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지역에 의사가 있는 이유는 장부승 교수님 말 거기는 지역에 산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병원을 차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사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기로 가려면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같은 거나 또는 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없는 상황에서 가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를 조금은 이제 넘어서는 이슈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의료 쪽만 볼 게 아니라 소방 쪽도 보고, 또는 어떻게 도시 발전 계획 같은 것도 보고, 또는 어떻게 석호님처럼 공공예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이랑 그래서 연결이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네. 이제 공공예술을 해서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서 조금 더 이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랑도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뭔가 공공예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지금 최근 작년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NGO 단체가 있는데 네. 필리핀에서 거기도 필리핀의 약간 뭐라 그러지? 무슨 산업 이게 뭐지? 거기에 도시 빈민이나 아니면은 농촌의 그 빈민들의 산업을 맨 처음에는 육성을 해가지고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서 그 부자 동네에 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NGO 단체랑 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저희가 그 예술가들을 왜 불렀느냐 했을 때 네. 여기에서는 예술이라는 거를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바뀌고 무언가 자생적인 문화가 생기려면은 네.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문화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약간 뭐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그 문화 자체가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그 복합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복합적인 것들을 다 같이 해야지 뭐 의료도 살고 저는 모든 환경도 살고 뭐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까 예.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로 네네. 엮어서 이제 조금 알릴 수 있을까를 사실은 환경에 맞게끔 고민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유럽식의 어떤 공공예술이고 특히 석호님 같은 이제 스톤앤워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안양에서도 사실은 원래 이제 안양 우리 백야예술제 뭐 이런 것들 하시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계셨었잖아요. 아,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새로운 예술 축제를 그 만들고자 해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유럽에서 그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 많이 먼저 생겨났었던 그 백야예술제를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저희도 음. 안양만의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음. 그런 그 밤새 노는 문화도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해지고 난 다음부터 아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를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약간 족자카르타 형식의 그런 페스티벌 뭔가 이제 기획하고 네, 계시다. 네네네. 제가 인도네시아랑도 조금 그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 작가들이랑 아니면 캐나다 음. 작가들이랑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인구 소멸 도시 또는 농어촌 쪽에 이제 그런 데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어쨌든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혹시 그런 농어촌 인구 소멸 도시 쪽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뭔가 어떻게 진행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례도 있으세요? 제가 진행했었던 거는 네. 그 목포의 구도심에서 그 예술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군데 그 다른 데서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거기랑 저희 그 안양이 제일 대표적으로 했었던 동네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작년에 필리핀에서 했었던 그 프로젝트도 약간 어떤 프로젝트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한 10년 전쯤에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원래는 네. 농촌 화산이? 농촌 지역이었는데 네. 뭐 화산재나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이 그 수도로 마닐라로 그 일을 하러 가고 공장이나 이런 데로 일을 하러 가고 그 동네에는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여성, 노인, 그리고 아이들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캠프라는 그 NGO 단체에서 그 지역에 그 농사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그 좋은 농산물을 해서 파는데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만 지어서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교육 쪽이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 네. 마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맞아요. 것들이 부가가치를 네. 창출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봐야 되는 건데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고 하면은 딱 의료만 딱 바꾸려고 하고 뭔가 이게 이상적이겠지 하고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술 문화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정책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맞아요. 도시 복합적으로 재생이라는 게 연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쵸, 되게 다학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서 맞아요. 간에도 좀 합동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많이 논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예술 쪽의 사람들도 만족하고 네. 뭔가 그 공기관도 만족할 만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네. 뭔가 성공한 사례도 혹시 알고 있으세요? 석호님 뭔가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다 알 것 같아. 외국에서는 일단은 그 프랑스에서 네. 많이 그 진행이 됐었던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프랑스나 그쪽 유럽 쪽에서 좀 많이 공공미술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처음에 태어났었고 네네. 약간 그런 데가 원래는 공공미술이 태어나게 된 거 자체가 약간 슬럼화
극화를 막기 위한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이 부분 조금 뭔가 음. 다루면은 굉장히 강하게 네.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의 슬럼화 때문에 그 공공미술이 생겨난 측면이 좀 많았었고, 네네. 원래는 공공미술 자체가 네. 민간에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된 거는 그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공공예술을 민간에서 했다. 네, 원래는 그 민간에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파리에 비어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점거를 해서 거기를 오픈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자기들 작가들한테 불법인데 이거를 같이 임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를 대신에 오픈을 시켜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왔을 때 자유롭게 볼 수가 있게 하고 막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고 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티가 대표적으로 그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범죄에서 시작을 됐지만 네.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그냥 그 공간을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돈을 주어가지고 무언가 어디를 상업적이 아니라 캠페인화 시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발전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세련되게.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는 게 사실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한계가 결국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네. 이제 이런 거를 다 하나 챙겨가면서 할 수가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민간의 영역으로 이제 어떻게 넘겨서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정부에서 만약에 예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기조가 확실히 있긴 해요. 저희가 한계가 딱 정해놔요. 바운더리를 정해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할 수가 있는데, 현대미술의 미학은 약간 거기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거가 사실은 이제 그 민관협력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네네. 공공의료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건강보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는 다 우리가 커버할 수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민간 보험이랑 섞는다라던가, 또는 어떻게 그 민간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물론 추계위원회라는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지만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뭔가 성립하는 게 결국에는 각각 그 각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부분들을 검토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부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뭔가 이제 좀 더 듣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딱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뭐 정부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같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조금 더 현대식의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말을 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이상으로.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남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각각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꼬기점으로 잡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컨센서스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독립위원회의 형식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가 체계 같은 게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목소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그게 뭐 의료계 얘기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고 되게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사실은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 다 끝나가긴 하지만 이제 하나 제가 뭔가 알았던 거는 이제 주변에 뭔가 이제 저희가 의사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부자고 잘 살고 있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거기서도 뭔가 이제 병원이랑 이제 전문의 그리고 이제 전공이랑 뭐 대학생들이 입장이 좀 다양하다라고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저는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대생들이 많아지는 게 병원 측 입장에서 뭐가 나쁘고 근데 왜 의대생들은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또 어떤 다른 지인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세대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말씀을 한 번 하셨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복잡하죠. 예,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당연히 안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실이 바뀐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오라고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은 실제로 이 바뀌지 않은 시스템에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저 같아도 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에 네, 대한 어떤.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음. 그 의사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은 조건들 같은 게 지금 상황이면은 더 점점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네. 원래도 학원은 계셨던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아니 저도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런 거면은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고요. 타협이 네. 너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다. 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의견 수렴. 그러니까요.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 창구가 좀 더 필요는 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좋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거를 많이 모르는 분들도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더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솔직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는 져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남의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제 점점 없어지시면은 우리도 이제 어떤 안전망에 대한 부분, 우리도 아플 때 병원을 못 가고 그럼 점점 힘들어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모르는 거를 이제 누구 탓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좀 어려운 길 되게 와주셨는데 문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석훈님도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듣는 거는 돈이랑 어떤 가치적인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개인한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다 같은 공동체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